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오늘도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럭키 세븐이네요. 그러네요. 벌써 세븐. 7회. 좋습니다. 7번을 만났어, 세상에. 와, 오늘 대박.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근데 좋아요 46개. 대박. 7번을 만났어. 너무 세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47개를 아, 저는 뭐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김징여 네. 인사드리고요. 아, 네. 네, 박상석 인사드리고요. 네, 노영입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 노영희 작가님 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이버의 농가는 아닐 거예요. 네, 네이버가 굉장히 정확한 포털 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아, 네, 그런가요? 그럼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그럼 드루킹이 왜 나왔겠어요? 네, 실제로 매크로 지금 돌린 거 아니고요. 시중에 책이 나간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5월 11일 날 나왔대요. 5월 11일에 이게 책을 딱 보면 4월 25일이라고 써 있어요. 발행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4월 25일 날 이게 나간 줄 알아. 네. 근데 실제 서점에 깔린 게 5월 11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20일도 채 안 됐어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는 거는 이거 진짜 매크로 절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건 대박 조짐인데요. 거의 대박 조짐이죠. 근데 지인들이 처음에 초기에 불쌍해서 사줬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 지인들, 우리 팟캐스트의 지인들, 네, 우리는 뭐 그럼요. 이제 가족이고 형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승부합시다. 이제 우리가. 위아더 월드죠. 위아더 월드이기 때문에 네. 지인들에게 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5월 네. 11일에 출간된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물려주지 마라. 마라. 노영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더 불이 붙기 위해서 네. 우리 식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네, 드리고요. 기사도 뭐 장난 아니게 났더라고요. 지금 노영이 뭐 변호사. 어떤 기사. 사이다 변호사, 노영이 기사. 노영이 변호사. 노영이 네, 기사? 노영이 기사는 뭐야? 근데 진짜 그렇게 기사 났어요. 근데 네. 저기 그 기자님이 박경원 기자님이라고 예. 주간경향 경향신문 계시는 분인데 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히 다 연락 온 거야. 나한테 온 거는 대박.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그분이 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깊으신데 네. 내가 인터뷰를 1시간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쓰지 말았으면 했는 것까지 쓰긴 썼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 그건데 말할 어떤 수 없고 내용입니까? 약간 그리고 약간 조금 이제 좀 그런 것도 썼는데 중요한 건 그게 네. 아니라 예. 너무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거야. 아. 이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 기자님이 너무 네. 어려 보여서 나는 나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우리 동안 기자님께서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을 네. 어떻게 보셨냐면 예. 풍부한 법리 지식을 기반으로 어렵고 복잡한 상황도 쉽게 풀어내는 데다 속 시원하고 설득적인 말솜씨와 전달력, 논리적인 공격력, 여기에 유머 감각까지 갖췄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가장 자주 등장하고 언급되는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네. 세상에. 표현을 이거는 완전히 돈 주고 써도 해주시는 이렇게 거죠. 못 쓰겠다.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나는, 와, 너무 이게 고맙다. 대단하네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노영이? 우리 한번 모실까요? 팍팍팍!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파케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난 사실 이걸 보고 감동받아서 어떤 결심을 했어요. 예, 어떤 결심? 이제 방송을 다 접고 갑자기 아니, 제목이 방송계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노영인데 방송을 다 접어요. 다 네. 접고 파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돌려보자. 네, 네. 왜냐면 내가 아하. 지금 이렇게 안주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했죠. 네. 있습니다. 위대한 유상 오늘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일 핫한 남자들이 있어요. 요즘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혹시 누구인지 알죠? 뺏길랩. 그렇죠. 뺏길랩! 예. 누군지 아시죠? 요즘 안 할 거 그랬어. 그러니까 어쨌든 네.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자, 요즘 방탄소년단이 난립니다. 나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상도 받고 이렇게 훌륭할까요? 그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뭐 이제 음악 평론가들이나 외국 언론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보이즈 투맨이 아니고 누구죠? 그 스텝 바이 그거 몰라? 뉴키즈 언더 블럭. 아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세상에. 기억나시죠? 아 진짜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와 뉴키즈 진짜 이거 공감하시는 진짜 분들? 창의적이다. 뉴키즈 나옵니다. 온 더 블럭 이후에 아까 어떤 외국 그 음악 평론가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뉴키즈 온 더 블럭 이후에 팝 시장에 메말랐던 감성을 되살려준 한국 케이팝 보이즈라고. 와. 왜냐하면 이제 그런 약간 이게 뭐 올드한 감성은 아닌데 미국이나 외국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그런 감성인가 봐요. 춤이나 어떤 뭐 노래나 그런 것들이 뭐 그 올드한 감성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약간 유니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말로 된 노래가 그러니까.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굉장히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멋지네. 사실. 아니 네. 정말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진짜 잘 키워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런 거 잘하면 군대 면제 안 됩니까? 안 되나 보네요. 네, 그냥 꺼낸 얘기고요. 금메달 땄으니까 거의 뭐 지금. 네. 이게 근데 예.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방탄소년단 방탄이?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정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는 좀 히트 쳐가지고 좀 좋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방탄법? 그런 건가? 그런가 그런 봐요. 의미도 있대요. 총알을 그렇죠. 막아낸다는 뜻으로 맞아요. 10대에서부터 6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네, 요거는 굉장히 뜬 다음에 만든 의미인 걸로.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의미가 많이 사실 나도 아까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말한 거 그걸로 들었었어요. 또 저는. 네. 팬클럽이 또 아미잖아요. 그래서 아미가 뭐야? 네, 군대. 군대. 네. 아. 뒤에 이제 든든한 백으로 아미가 있다. 근데 우리- 전 세계적인 팬들을 확보해가지고 네. 그 빌보드 200에서 그러니까 1위를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아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방시혁이라는 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예요? 맞아요. 유명한 작곡가죠. 네. 아, 유명한 분이에요, 이 프로듀서이자. 사람이?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녹음일자 기준으로 빌보드 핫 100이라는 그 싱글 노래가 올라가는 그 차트에서 10위로 지금 등극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아마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진짜 그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어요. 1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측하기를.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싸이가 2등이었거든요. 싸이도 아니 진짜 이제 빌보드 멋지네. 200 차트 1위를 했잖아요. 한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한 적은 없어요. 핫백 아, 차트. 핫백에. 핫백 차트는 뭐야 그러면? 핫백은 이제 그 싱글 곡이 올라가는 거예요. 노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노래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척도인데 아무튼 앨범 차트에선 이미 1위였고요. 핫백 차트에선 지금 10위로 올라가 되게 있습니다. 어렵네요 뭔가가. 예, 좀 전문가 같죠? 어쨌든 좀 찾아봤어요. 근데 방탄소년단 얘기를 왜 하냐면 방탄소년단 뒤에는 아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게 왜 지들끼리 막아주고 있어. 방탄 국회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뜨거운 주제죠?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시작했다가 암울하게 끝내는 네. 뒷목을 잡게 되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누군지 아시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어요. 28일, 그러니까 녹음일 기준으로 엊그제죠. 엊그제 상정이 된 거죠. 네. 근데 어차피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안 되면 네. 무효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이거는. 거의 물 건너가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오늘 그 의장단? 국회의장단, 의장단 선정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 것 같은데 국회가 그러니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또 임시국회 소집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결국 본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네. 임시국회 하고 남는데 국회의장단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할 수는 방법도 없고 절차상 이게 뭐 미완이기 때문에 뭐 이건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아니 나는 사실 그 정세균 국회의장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이 저희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 서로 친분이 네. 있으시구나. 예, 근데 아니 네. 그분이 이제 전체 수많은 문자로. 예. 그냥 전화번호를 한번 넣어놨다가 아니야 근데 선물도 받았어요. 아, 진짜요? 예, 그때 5만 원 이내 선물도 주시고 그랬어요. 아니 그때 그 뭐지 추석인가? 아 그때 이렇게 주셨었죠. 네네네. 근데 되게 자상하시고 되게 네. 재밌으세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퇴임하시면서 어떤 소회를 밝히셨나 봐요. 퇴임하시면서 문자로. 옛날 번호 다시 쓰신다고. 그 번호로 연락하라고 왔어요.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 세균맨 아저씨 고생하셨고요. 세균맨이라고 불러요? 맞아. 별명이 세균맨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만화 생각나지. 그렇죠. 그 진짜 만화에. 그 캐릭터가 국회의장, 그 세균맨 캐릭터가 국회의장 책상 위에 있었죠. 맞아요. 보라색 그 캐릭터, 검정색 보라색. 아무튼, 그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좀 살펴보면은요, 권 의원이 고교 동창 좀 강원랜드에 넣어달라. 요렇게,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한테 압력을 넣었다고 하고요. 그 사람은, 이 강원랜드에 관련된 경력이 없어요. 대학도 중퇴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폭력전과, 도합전과 사범이라고 합니다. 요런 혐의네요. 근데 전과가 있으면 원래 취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전과 있는 사람도 취직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이런 어떤 전과가 청탁에 의해서 더 안 좋게 비춰지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사회 이사로 채용이 되는데 진짜? 전혀 그런 뭐 관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어떤 부분으로 사회 이사에 적합한 인물로 그렇죠. 추천을 한 건지 이거 전혀 알 수가 그건 없어요. 사실 매우 중요한 그냥 부분인데. 추천할 수 있는 권 의원이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에게 사회이사가 압력을 넣어서 사회이사가 가지는 의미가 원래 되게 중요한데 네. 문제는 사회이사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못하고 그냥 낙하산이고 안정적으로 몇 년 동안 월급 주는 네, 그런 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사실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뭐 그뿐만이 아니라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에 강원랜드에서 교육생을 뽑았는데 권성동 의원이 최소 16명을 들이댄 거죠. 네, 그렇네. 들이댔다가 네. 그 12명. 16명 중에 보면 그 자신의 고교 동창의 자녀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을 굉장히 잘 챙기네요. 그 중에서 그럼 몇 명 들어간 거야? 16명 중에 12명이 야, 최종 합격을 했어요, 아예. 야, 그래서 이거 너무했다. 75%의 취업 청탁 성공률을 자랑하는 네, 그런 결과를 근데 냈습니다. 우리가 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네. 하고 싶을 것 같다고요? 나는 너무 절실할 것 같아. 심리학 우리 박사 수료하신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나는 사실 그 청탁을 한 사람들이 너무 사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권성동한테요? 아니 청탁을 한 사람들. 청탁을 한 사람들. 네. 그리고 청탁을 이제 받은 권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내가 이제 청탁받은 사람은 뭔가 좀 해주고 싶다 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약간 인지 부조화를 느껴 내가 지금 사실은. 근데 인지 부조화는 매회 등장했던 것 같아요. 우리 편집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러니까요. 근데 재벌. 재벌 나도 그럴 것 이해돼. 같아. 나도 그거 내가 재벌이면 왠지 막 이러면서. 부탁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덕관념을 흔들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그만큼 이제 인간으로서 공감하는 그게-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이게 공적으로 봤을 때 해악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국민 생활에 이거는 잘못된 부분들이고 너무 불공평해지는 어.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딱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지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혐의 또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음. 그 뭐 16명 중에 12명 최종 합격한 것뿐 아니라 네. 2014년 9월? 네. 그렇죠. 2013년 9월에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 또 권성동 의원한테 연락해서 다른 이제 청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신경 써주십시오 하고 감사원 감사를 좀 잘 받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또 다시 청탁을 찔러 그러니까 넣는 기회를 되게 잘 포착하시고 네.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치밀한 성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회에 권 의원이 자기 비서관을 채용해달라.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받고 이거 가져가라. 그런데 그 아, 그래? 비서관이 강원랜드 하이원 워터월드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원랜드에서 그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지원 자격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분이 아마 수질환경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있나 봐. 그래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를 뽑았다는 거래요. 맞춤형 채용이라는 건데 네. 나 기분 나쁜 게 나 강원랜드 네. 사실 주주거든요 내가. 아 정말요? 옛날에 하이원 리조트 생겼을 때 네. 주주는 좀 할인해준다고 해서 내가 10개 샀어. 아, 진짜요? 근데 할인도 안 해주고 그냥 갖고만 있어요 정말 어이없게.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게 된다. 우리 노변이 영재교육의 달인이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영재교육의 달인인 걸 알았고 강원랜드 주주
그죠? 강원랜드 였다는 점. 주식을 왜 샀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 하긴 그렇죠. 강원랜드 주식을 사서 하이원 리조트에 좀 어떻게 할인 좀 받아볼까 하고 샀다가 네.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지금 난 뭐 하면 이렇게 혜택을 못 받아. 접경지역 골프 회원권 샀다가 금강산? 싼 값에 팔고 그렇죠. 네. 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야, 이 새로운 사실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짜잘짜잘한 건 공부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그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 짜잘짜잘한 건 안 된다 근데 나는. 이게 보면은 우리 노면은 진짜 그 어떤 다양한 분야의 레이더가 확실히 그리고 많이 행동파죠, 넓은 것 행동파. 같아요. 그죠. 그런 거 보고 산만하다 그래 전문 용어로.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재산 자식이 유산 물려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베스트셀러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 그리고 그래요. 진짜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재주 많은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재주가 아무리 많은 분들도 요새 취업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마당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취업 청탁해가지고 다 되고 이러면은 진짜 너무 끝까지 박탈감 돌아간다 느끼잖아요. 저분은. 어떤 얘기를 해도 돌아간다. 원고로 잘 사실 돌아가죠. 이제 진짜 원고로 훌륭하다. 돌아가야죠. 훌륭해. 잘했어요. 회기 본능이 좋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저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했어도 안 될 일이고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 때문에 고생해요. 어른이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한테는 내 사람을 챙겨야겠다라는 옛날식의 우리가 남이가식의 어떤 그런 아마 어떤 큰 의식 없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들킬지도 몰랐을라나? 근데 사실 강원랜드는 조금 특수성이 있긴 해요. 아 진짜요? 엄청난 네. 청탁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예. 그 강원랜드가 원래 옛날에 탄광촌이었는데 이제 그 탄광 산업이 무너지면서 사실 광부와 그 가족들이 네. 생계가 막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일부러 그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특화된 그런 취직 자리 또 이제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좋은 그런 자연적인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 이분들에게 뭔가 좀 지역 혜택을 좀 주자는 의미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거의 취직된 분들이 청탁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만연하고 예.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하게 그렇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뭐 우리가 방탄국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민주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왜 그렇죠. 그렇죠? 예. 민주당 예를 들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에 붙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염동열 의원하고 홍문종 네네네. 의원에 대한 것을 맞아요. 같이 그날 이미.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영장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됐죠. 근데 그것도 뭐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게 아니라 네. 엄청난 너끈하게 부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민주당에 예. 배신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였는데 요거 익명으로 하죠. 인사 관련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다 만약에 표를 던졌는지 아니면 그 중에 또 누가 봐줘가지고 근데 적어도 이제 표로 또 계산해봤을 때 계산해보니까. 자유한국당 그렇게. 의원들만 낸 게 실제로 아니라 넘은 거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던졌어야만 하는 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누군지 모르고. 그렇죠.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네끼리 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면 뭐 이렇게- 실명제로 하자고 지금 또 법안을 그 지역 막 의원들은 일단 예.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수정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알게 모르게 의원들끼리 친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또 친한가 봐요. 당이 달라도. 그리고 그 투표하는 그 모습 보셨어요? 뉴스로? 아니요, 못 굉장히 봤어요. 왜? 뭐 전에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 봤던 부분이지만 나 그거 봤어요. 예, 본인들이 어떤 뭐 정견 발표를 하고 동네 반장 뽑는 것처럼 그렇지. 그 자리에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딱 악수도 하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뭐 동료 의원으로서 네. 막아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방탄. 이제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방탄이지. 표를 아무래도 막아주는 쪽에 예. 쉽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을 최소한 밖으로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네요. 표 자체를 실명으로 해서 누가 이걸 부결에 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예. 명명백백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이런 또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마 정의당
이정미 대표께서 아마 그런 법안을 또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실명으로. 근데 그게 통과가 되겠어요? 아마 그게 안 될 되겠죠. 거예요. 네. 정의당에서 그렇게 들이밀어도. 자, 그럼 혐의를 하나씩 볼까요? 네, 그러시죠. 먼저 홍문정 의원이 그 경기의정부 쪽에 있는데 이분이 네네네.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혐의가 정확히 뭐였어요? 13년에서 15년 19대 국회의원 당시 미래창조 미방위에 있었는데 한 정보통신업체 대표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여기도 청탁이 나오네요. 8,200만 원의 뇌물을 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분이 사학재단 경민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사장으로 있는데 2012년에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구입비 약 19억 원, 야 많이 와. 빼돌렸다.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경민학원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75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가 있고 뭐 하나는 뭐 비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뒤에 제3자가 처벌받도록 한 이건 우와. 범인 도피 교사 혐의네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신 대신에 제3자가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게 하도록 그죠? 씌우도록 이렇게 한 거네요. 이거는 네. 굉장한 혐의네요. 이런 거의 뭐 아베 버금가는 사학 비리를 근데 네, 이건 대단하다. 혐의 사실일 뿐이고 그렇죠. 네. 이분 주장은 뭐죠? 주장으로는 이제 뭐 이 홍문정 의원이 굉장히 눈물로 호소를 했죠 거의. 내가 코 묻은 학생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 예. 내가 예. 밤잠을 못 잤습니다. 입술이 예. 터졌습니다. 예. 정치 인생을 걸고 피 맺힌 절규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 하면 이제 어느 국회의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의 10년 전에 일어난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어렵게 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혐의 많은 상황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우리 노변께 물어볼게요. 그건 뭐 아까 다 나왔잖아요. 뇌물수수, 횡령 배임, 네. 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뭐 위반, 또 범인도피 교사 이런 건데요. 네. 근데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이네. 10년 전에 일어난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국회의원 어렵게 하는 거다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돼요?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검찰이 수사력을 발동을 시켜서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보라고 혹은 수사를 더 받아야 되니까 일로 와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내 기억도 못하는데 왜 국회의원 어렵게 하냐고. 아까 그렇지. 이명희 씨도 그러잖아. 이명희 씨 네. 갑질 논란 있을 때 경찰 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랬잖아요. 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일어난 시기도 말았는데 기억을 잘 못한다네? 그러니까 아니 언제인지 그리고 정확히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국회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그럼. 권력 남용이라니 검찰이 자기 일을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이거는 좀 사이다예요. 문제가 있네요. 네. 이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면 당연히 청구돼서 아니 갔겠죠? 그건 우리저 재판을 해봤겠죠. 영장 실질심사를 해봐가지고 네. 이제 정말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맞거나 혐의가 많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영장이 발부됐을 수도 있죠. 변희재 씨처럼. 근데 희재는 구속됐죠? 알아요 잘? 아니요, 몰라요. 근데 희재형이라고 그래. 제가 그 성시경의 그 희재라는 노래를 좋아해서 희재라는 이름이 입에 붙는데 변희재 씨는 어쨌든 구속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근데 보수 논객이라는 그 논객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표현이잖아. 듣기에. 논객이 되게 좀 멋있어 뭔가 보이는 멋있어 느낌이죠. 보이는 뭔가 의협심 있는 자객 같아, 자객. 자객 느낌이야 아마. 막 논리로 싸우는 논리로, 논객 그렇죠. 이런 느낌이잖아. 그거야 원래 그 사람은. 근데 서울대 미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미학과 나왔는데 이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을 네. 논객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럼 뭐라고 표현해? 식객이라 그래. 그분은 원래 진보 쪽에 찌꾼 뭐 계시다가 이제 거기도 전향을 그렇지. 하신 먹고 분 살기 아니에요? 어려우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은 중요한 건- 금수저 아들이라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 우리 진짜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네. 국회의원이 체포될 때는 체포 동의안이라는 거를 이제 국회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들은 원래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회 회기 중일 때는 예. 뭐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네. 함부로 이제 인신을 구속당하지 않는다. 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체포하거나 구속해버려서 아예 활동을 막아버릴까봐.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예. 그게 아주 오히려 옛날에 요즘은, 사실은 네. 실제로 있었던 뭐 그런 그렇죠. 약간 옛날 사례들이 있기 일이긴 때문에 하죠. 지금까지 이제 그 체포 동의안
불체포 특권이나 그런 게 존재하는 요즘은 거잖아요. 좀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안 맞는 없앴으면 법이 좋겠어. 너무 많아요.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도 개정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안 됐죠, 뭐. 왜 안 됐죠? 국회에서 뭐. 자, 그럼 두 번째. 어쨌든 네. 염동열 의원은 예, 무슨 혐의가 있냐? 염동열 의원입니다. 2012년부터 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모집대. 정규직 되기 참 어려운데, 야, 요런 거를 또 이제 한번 물고 들어갔네요. 최응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지인의 자녀 수십여 명의 채용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수십여 명을 정규직으로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2016년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 요거 더 나쁘네요. 네. 수사를 하는데 이제 걸릴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외압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염동열 의원은 또 이제 강원랜드 동기이신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동기신데, 그 권성동 의원과. 채용비리 동기 표현 괜찮다. 한국당, 자유한국당 출신 뭐 전현직 의원 7명이 이미 지금 관여가 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2012년부터 2013년 채용된 518명 중에 493명이 인사청탁으로 발탁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이분들 이외에도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나는 사실 내 친구도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찜찜해요. 아, 진짜로요? 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네. 타임이 아니었나? 그 타임이었나? 그 지역 출신이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 지역 출신인데 네. 딴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여기에 갔거든요. 네. 강원랜드로. 네. 야, 진짜 너 능력도 강원랜드가 아닌가? 대명 리조트인가? 그 다른 직장을 다니다 가셨으면 지금 아마 신규 채용 뭐 관련한 1, 2차 교육생 모집 뭐 이런 거니까 아마 좀 또 결이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네. 네, 어쨌든. 네. 네. 근데 잊어주세요, 아까 그 말은. 네네. 어쨌든간에 놀라운 것은 그래서 275명의 국회의원들이 네. 표결에 참석했는데 네. 여기서 절반이 넘는 마찬가지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네. 자유한국당이 113석인데 어떻게 돼요? 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부결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네, 염동열 그렇죠? 의원의 몇 마디를 짚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아들의 학교 생활을 물론이고 43살 늦은 나이에 꾸린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폐광지 자녀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원이 노력이 필요했다. 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 검찰의 주장과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호소를 했네요. 네. 이런 게 통하는구나. 이게 안 맞아. 법감정이 안 맞아. 누군가 전 여기가 너무 압권인 것 같아요. 어디요? 43살 늦은 나이에 꾸린 가정이 음.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다. 예. 뭐 야, 40, 좀 늦게 가셨는데, 아이고, 그래요. 두 아들이 고생을, 에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어쨌든 다른 간에, 사람들이 시험 안 봤나? 그러니까 네. 뭐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불이익을 보고 떨어지고 한 건데 그 사람들 가정에는 그런 사연이 하나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이게 딱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결되고 나서 이제 두 의원들 모두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뭔가 당선 인사를 하듯 예. 인사를 하고 다닌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됐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네, 이런 네. 식으로 품앗이를 한대잖아요. 네. 이번에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그렇죠. 나한테 혹시 뭐 나- 걸리면 네. 니네가 나도 도와줘라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사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임기 만료 폐기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네. 방탄국회라는 표현도 우리 방탄소년단 때문에 좀 이미지 좋아지다가 방탄이 그냥 같이 검색어 막 1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방탄국회 또 나와가지고 네, 제 식구 네. 감싸기 이거 너무나 뭐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네. 비판이 확산되고 있죠.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원래 옛날에 300명 정도 뽑을 때 네. 엄청 끈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300명 뽑으면 그 중에서 150명 정도가 법원으로 가고 또 뭐 100 몇십 명이 검찰로 가고 네. 변호사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검찰하고 법원으로 간 사람들을 누가 맨날 쫓아다니겠어요? 변호사들이 이제 일하면서 쫓아다니겠죠. 예. 그럼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예. 사실 나도 나가서 변호사면 뭐 당연히 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라는 동기 생각을 좋다는 게 동기들끼리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선 기수 이런 게 사실 매우 중요했죠.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자 이런 게 맨날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300명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지금 그럼요. 299명인가?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얼마나 친하겠어요. 음.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막 이렇게
싸우고 뭐 당 간에 굉장한 그런 다툼이 있은 후에도 같이 이제 국회의원 회관 뭐 이런 나서면 데 그 목욕탕 딱 가가지고 아이고. 약간 좀 세게 밀었어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그걸 봤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얘기를. 나 진짜 봤다는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하죠, 사실은. 친하니까. 실제 그렇겠죠. 왜냐면 그때 우리 봤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우원식 그죠. 서로 간에 막 친하게 반말하면서 막, 야, 좀 이제 일어나, 그만해, 막 그러고. 그만해. 똑같지 뭐. 우리, 저도요 맨날 찰명진이랑 싸웠는데, 방송에서. 지나고 나면 또 우리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쇼는 아니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이슈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게 각자의 입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친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나쁘게, 서로 원수는 아니다. 근데 다만, 이런 상황은 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거죠. 네, 아무튼 잘못된 그런 동료의식 이런 게 발휘되는 순간인 거죠. 국민에게는 피해가 가고. 네. 방탄국회 역사가 엄청 길죠. 네. 지난 20회 국회 동안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61건이고요. 그중에 가결된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13건밖에 안 돼요. 딸랑 13건. 부결 사례는 홍문종, 염동열 의원까지 지금 16건으로 나머지는 또 뭐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를 시킨 경우들인 거죠. 이건 뭐 진짜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죠. 뭐 근데 이렇게 저는 그보다 더 놀란 게 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영장을 청구받아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정도까지 이렇게 많아요? 그런가 봐요.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가 봐요. 최소 지금 61건의 잘못을 한 거죠. 나머지 잘못한 거는 뭐 체포 동의안까지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영장을 청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라면 특히 국회의원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가능성이 다른 일반인보다 적은데 그렇죠. 그래서 체포 동의안까지 간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죠. 원칙은. 했을 때 그거겠죠. 근데 그게 벌써 61건이나 됐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나. 진짜 궁금한데요. 제가 61건을 다 일일이 어떻게 막 분석하거나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게 뭐 그 61건 자체가 올라와서 가결됐다는 것도 그렇고 뭐 부결됐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혐의가 많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가기 전에 자진 출석을 하든 그래, 당당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든 그런 행위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체포 동의안 받을 때까지 계속 꿍꿍 버티고 그리고 거기서 의원들한테 호소하고 그렇죠. 나 좀 잡아가지 않게 해달라 방탄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는 모양새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게 참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을 뭐 가끔 가다가 법이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법대로 하는 거라고 하면 근데 법을 만드는 곳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악용하는 거지 뭐. 특권 내려놓기 한다 그랬는데 특권 언제 내려놔 이거. 네. 그리고 딱 이런 방탄 국회 할 때나 아니면 또 합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합치되는 경우가 국회의원 뭐 세비 올릴 때? 세비 올릴 때. 세비 올릴 때. 그런데 이번에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할 때도 이정미 국회의원이 그랬대잖아요. 이정민가 누가요?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그랬대요. 네, 그랬던 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 적용 받아야지 왜 안 하냐 이런 말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좀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사실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빨리 해요 그러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켜주면 어쨌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실은 인신 구속을 안 시켜놓고 나서 수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워낙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많고 워낙 권력이 세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잘. 수사에 뭐 불응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죠? 원래 불응할 권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원래는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래서 내가 불응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그 체포하거나 구금해서 인신 구속을 시키는 강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강제 수사권 자체를 지금 이쪽에다가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이 사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싸우는 셈이 돼버리고 우리나라 같이 공권력을 이렇게 그냥 우습게 여기는 이런 나라에서 네. 사실은 힘들겠죠.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던 불체포 특권인데 이게 지금 그 헌법의 조항인 거죠? 네, 아까 말했죠. 헌법 44조에 있는 것이고요. 그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하고 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됐다 하더라도 네. 국회 요구가 있으면 네. 회기 중 석방된다. 그러니까 현행 범인이 아닌 한은. 게다가 이거 말고 또 다른 특권도 있죠. 45조에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에 관한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막 의혹 막 제기하고. 막 뭐 신나게 제기하고 신나게 뭐 욕도 하고 아니면 말고 말고. 아니면 말고식이죠. 근데 뭐 저는 뭐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조사 같은 거 하고 여론조사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기관들 중에서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런 거 다 조사해 보면 제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입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까지 파동이 났으니. 와. 그러게요. 나 그거 진짜 세게 났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법원을 이제 그렇게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진짜 신뢰를 잃으면 사법부도 완전 땅바닥이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내가 근데 몇 년 전에 그 법조 출입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상고법원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 대법이 정치적인지를 아느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그때는 내가 본격적으로 못 물어봤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뭐 취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었을 시기였고 그래서 난 뭐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그 저기 뭐 조사단 얘기 나온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 좀 아주 자극적으로 좀 표현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원래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법원에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심, 2심 지고 나면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대법관이 14명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사건을 다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올라가는 사건 중에 80% 이상이 예. 아예 올라가도 심리를 열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건데 네.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서면에 대해서는 예. 사실 거들 때도 안 본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은 자기네가 서면도 안 쓰고 네. 도장만 찍으면서도 예. 이름값으로 막 5천만 원 1억씩 막 받는 받으면서.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 불속행 기각 당하지 말라고. 한번 좀 들여다봐 달라고. 예, 그럼 예. 만인에게 우리가 3심제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음. 변협이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변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예. 제발 좀 대법관 수를 좀 늘리든지 예. 이제 좀 주치를 취하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대법관 50명으로 늘려라. 예. 14명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 네. 그랬더니 대법관들이 그걸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기득권을 자기네들 나눠 갖는 건가요? 제일 높은 분이 14명밖에 없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예. 그걸 50명으로 늘려놓으면 그만큼 권위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겠죠. 싫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반대하죠. 네. 근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안 되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는 헌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고 뭐 어쩌지 막 그러면서 예.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상고법원제라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아니지만 네. 그 여러 가지 올라오는 중간에서 것들에 2심과 대해서 3심 사이군요. 3심처럼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판단 받아볼 수 있는 법원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 판사들 적체잖아요.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네. 그 사람들도 해결해주고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러면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3심제라고 하는 게 아예 4심제가 되냐.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 예. 또 하나는 3심제 재판에서는 대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네. 네. 3심 그 상고법원 하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대법관이 아닌 자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그건 사실 또 법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이제 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누가 해줘 결국은 청와대에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하고 딜을 하게 된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권력인. 근데 네.
그러면서 거기 과정 중에서 이제 그런 법원의 기조하고 안 맞는 예. 사람들이 또 판사들 중에 많잖아요. 법관들은 원래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좌파라는 이름으로 딱 성향 규정을 분석도 짓고 하고. 성향을 분석하고 음. 그들의 뒷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거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감시하고 예. 그들이 함부로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한편으로는 청와대한테 자기 중요한 재판 같은 것들을 네.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갖다 바치자. 뭐지. 지금 아직까지 혐의 정도이죠. 네. 확인 안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1, 2, 3차 조사를 했는데 사실 1차에서는 무혐의가 났죠. 네네. 자기네게 조사한 다음에 2차에서는 뭔가 좀 그럼 냄새가 나네? 까리까리하네? 이 정도까지만 밝혀졌었다가 네. 네네. 이제 3차 조사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관 되면서부터 네. 그 3차 조사를 했죠. 네. 근데 3차 조사의 결과는 그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다. 그거는 매우 잘못됐다. 네. 유감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냥 근데 끝내자는 그 거죠. 대법원 그 판단에 네. 지금 뭐 자살하시고 피해 보신 분들이 한두 그래서 분이 이제 아닌데. 가장 물론 이제 그 재판이 정말 그랬다는 건 아닌데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KTX 여승무원들 아, 그럼요. 그렇죠. 그 사건 하나 하고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두 가지였는데 네. KTX 사실은 그 사건은 좀 너무 좀 우리가 확인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었죠. 네네. 왜냐하면은 1심, 2심이 다 무죄였죠? 예, 1심, 2심이 전부 다 그 고용을 그쪽 그쵸, 예, 그쵸. 그쪽 승무원들이 이제 승소를 했죠, 승소를. 직원이라고 하면서 다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밀린 임금을 하잖아요. 다 돌려주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 받지 않았던 임금 다 돌려주고 다 기뻤단 말이야. 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뒤집어지니까 확 뒤집어졌죠. 그동안에 돌려주라고. 돌려줬다고 다시 내놔라. 네. 이자까지도 내놔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완전 이제 피폐해졌잖아요. 끝난 거가 됐고 또 통상임금 사건 아시잖아요. 네. 대법원 통상임금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역시 좀 기업 쪽에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판결이 나서 이런 음. 모든 일련의 판결들이 예. 혹시라도 네.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획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그것에 네. 뭐 재물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네. 문제는 그걸 알아보려면 뭘 해야 돼? 또 대법원장을 조사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대법원장은 해야죠. 조사를 못 하죠.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에 조사했던 그 분이 네. 제가 옛날에 잘 아는 분인데요.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대법원장을 조사를 해요. 게다가 강제수 사건이 없기 때문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현재 법관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조사하려면은 스스로 와서 의무사 응하든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싫다 그러면은 할 수 없잖아요. 조사 받으라고 몇 번 하지 않았나요? 했죠 당연히. 근데 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세게 말을 못했을 것이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당연히 콧방귀를 꼈겠지. 여기에 그럼 검찰이 개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검찰이 함부로 어떻게 개입해요? 검찰이 혐의가 있다는 걸 인지해서 스스로 수사를 해야 진행하거나 되는데. 네. 아니면 누군가가 고소나 고발을 해줘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해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시민단체가 해야죠. 또 뭐 시민단체 포함해서 뭐 심지어 판사 내부적으로도 고발을 할 거다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지금 있는 거고. 네네. 어쨌든 그 조사하던 그 당시에는 네. 그런 거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입법부 얘기하다가 또 사법까지 넘어왔는데 네. 이래저래 많이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국민들이 행정부를 지지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입법부랑 사법부가 지금 똥볼 차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똥뭘 차요? 똥볼이요? 똥볼 뭐 내지는 아무튼 뭐 근데 이상한 말 되게 잘해. 막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아무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주 뭐 전체적으로 좀 길게 얘기했죠. 우리가 일주일을 다 훑어줬어요. 네. 훌훌 한번 훑어가지고 오프닝 토크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본격적인. 사실은 하나 더 말해야 될 쟁점이.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되는 그런 재판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재심해야 된다는 주장도 막 하고 있잖아요. 와, 그러면 그걸 다 언제 다시 또 이렇게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민사소송 이건 이제 민사적인 판결이 있고 형사가 있는데 네. 형사적인 거라면은 직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되니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민사적인 경우는 직권으로 재심하는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민사소송법에 보면 네. 그 판사가 자신의 그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행동을 취해서 예.
그런 식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게 된다면 예. 재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양승태 대법관이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이던 시절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관들에게 예. 압력을 행사했고 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 만약에 대법원 판결을 내렸다면 예.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느 대법관이 그걸 누가 밝히겠어요? 인정하겠어요? 자기가 그거니까. 당연하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재심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판단해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란 법원에서 말이에요. 판단하죠. 그 사람들이 판단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은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는 방법이 돼버렸고, 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일단 그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조사를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하다는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지금 3번이나 어찌됐든 법원에 3번이나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셀프 조사가 다 그렇죠. 이게 뜨뜻미지근한 결론이 났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렇죠. 여론이 판사들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음 주나 돼봐야 어떤 그리고 방식으로 뭐 나올지. 공수처 설치해서 또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직 좀 너무 먼 얘기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진짜 결국에는, 좀 그 3부 우리가 지금 입법사법행정? 입법사법행정이 있는데 네. 다 좀 본인들이 스스로 네. 개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태까지 잘못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신뢰도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스스로 좀 자정의 노력도 보이고 해서 우리가 좀 그래 좀 봐줄게 할 때까지 좀 열심히 자정의 노력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으니까 어. 그나마 그 판사분들 양심 있는 판사분들이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네. 하는 그런 양심의 목소리들에 네. 좀 희망을 걸어봐야지. 에이, 근데 나는 다른 별로 희망 안 걸어요. 뭐가 없네요. 별로 뭐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검찰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무슨 죄가 적용되겠어요? 어떤 죄가 적용됐냐고요? 죄명이 글쎄, 있나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실제 재판을 잘 못한 죄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하고 아하, 있는 예, 게. 예. 그러면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 직권 남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네.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직무 권한이어야 돼. 그 행위 자체가. 그런 직무 권한을 잘못 쓰는 게 직권 남용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판사들한테 판결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게 직무 권한이에요? 직무 권한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직무 것 권한이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너 이렇게 판결해라 저렇게 판결해라라는 지시를 내릴 권한 자체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권한이라고 하는 그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검찰에 고소나 고발을 해서 이제 뭔가 해결을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네. 봤을 때 법적으로 또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많이 애매하다. 항상 문제되는 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계속 얘기됐던 게 직권남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권한을 남용해야 돼요. 네. 근데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나 대법관들한테 뭐 판결을 이렇게 내려라 저렇게 내려라 예.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직무 권한이 일단 아니죠. 예. 또 하나는 아까 말했죠. 좌편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네. 그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들의 뒤를 판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 범위 내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네. 실제로 뭐 그런 적 없다는 게다가 식으로 논리가 또 해동하니까. 실제 권한 써놓긴 했지만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그러면 주장하고 권한 남용한 적도 없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여서 내가 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대다수였어요. 법적으로. 실제 검찰이 들어와서 뭐 수사를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근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간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대법원장이? 원칙적으로는 사실 대법원장이 이제 전체 대법관들의 수장이니까 네. 뭐 그 사람들이 뭐 대법원의 구성 요소로서 뭔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거나 뭔가 잘못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제 그건 징계를 내릴 수 있겠죠. 대법원장으로서. 예,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대법관들이 판결한 판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판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법관이 왜 대법원장의 만약에 이제 이게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왜 대법관이 남의 말을 대법원장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댔잖아요, 자기네들은. 그 만약에 나중에 받았다는 걸 이게 증명해야 실제로 돼. 받았다면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같이 각자 이해관계가 독립된 기관인데 각자 독립된 기관이지만 예.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그건 내가 이제 양심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영향을 받았소. 나랑 친하니까 아까 국회의원들처럼. 난 아니면 영향을 받았소. 대법관도 상고법원의 그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게 뭐 그때 이렇게 당시의 정책이었다면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소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했던 건지 아무튼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법관이라는 분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대법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잖아요. 국회에서 여당 야당 몫이 따로 있고 그렇죠. 대통령 몫이 따로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사실은 구성 요소부터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집단이 된 거죠. 네. 그래요. 뭐 저희가 뭐 사법부 얘기까지 하다 보면 좀 길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예의주시해보고 다음 주쯤에는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법원 내부에서 크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판사들의 움직임을 좀 저희가 지켜보고요. 그 얘기를 좀 더 나눠볼 수 있으면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배가 부르네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예. 배가 부르네. 자, 주업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상속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 대습 상속, 구단부 정려, 쌍무 계약, 효도 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하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헌드레드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을 듣고 계십니다.